제679조 보험 목적의 양도.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요, 양수인은 보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랬습니다. 이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요,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 목적이 양도한 사실을 통지해야 되는 통지 의무자가 되죠. 통지 의무자. 자, 그리고 이제 이런데도 우리가 이제 회독수를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형광펜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보험 목적의 양도는요, 승계 추정하고요, 통지하여야 한다. 뭐 지체 없이 쳐볼까요?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이 정도 치면 되겠네요. 이 형광펜은 쌤이 친 게 꼭 맞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내용이 나는 빠르게 상기가 된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형광펜을 치시면 됩니다. 초보 때는 우선 치지 마세요. 연필로만 체크하시고, 본인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런 식으로 형광펜을 치고 넘어가시면은, 시험 직전에 빠르게, 이래도 이해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핵심 정리.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에요, 양수인은 보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죠? 그리고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하죠. 기출 패턴 보겠습니다. 보험 목적의 양도 사실의 통지 의무는요, 양도인만 부담한다? 아니죠.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라고 그랬죠. 갑이 보험의 목적인 건물을 을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갑은 양도인이 되고, 을은 양수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양수인은 보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죠? 갑이 보험의 목적인 건물을 을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역시 양도인, 양수인이죠.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A 보험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이게 들어가는 자리였죠. 가로놓기.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안 되죠. 추정한다 와야 되죠. 승계 추정이요. 뭐 여기 간주한다고 온다던가 본다, 뭐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래버리면 틀린 거예요. 승계 추정입니다.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아니죠. 30일 오면 안 돼요. 여기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제680조 손해 방지 의무예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말을 조금 바꿔서 좀 써보면 손해 방지 그리고 여기 경감 노력하여야 한다 그랬죠. 의무자라고 한번 써볼 수 있겠죠.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 방지 경감 의무자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누가 이를 부담한다?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얘가 포인트죠.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대요. 손해 방지 경감에 필요 유익하였던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보험자가 부담한다. 그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해도 누가 부담한다? 보험자가 부담한다. 그렇죠? 기출 패턴입니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아니한다가 아니고 부담한다.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 계약자도 손해 방지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죠?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 계약자 이 둘이 뭐라 그랬어요? 손해 방지 경감 의무자. 그죠? 손해방지 비용과 보상액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아니죠.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유익하였던 보험은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 아니, 부담한다. 손해방지 의무는 보험계약자만 부과되는 의무이다. 아니죠.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도 해당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보험계약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이를 부담한다? 아니죠. 초과한 거, 그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합니다. 손해방지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조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이게 비용하고 보상액을 합쳤을 때 이게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도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초과해도 이걸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이제 이 손해방지 의무를 이렇게 좀 뭐랄까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은 이 공익적인 또 좀 측면도 있어서 그래요. 좀 예를 한번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쌤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나무로 이렇게 나무로 선생님이 진짜 그런 엄청 멋진 이렇게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저기다가. 그래서 근데 또 산 생활을 공기도 좋고 한데 한 몇 년 해보니까 지루하고 이거 좀 옮겨볼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 쯤에 어이쿠 웬걸 불이 이렇게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집에서. 좋은 나무를 지었는데 근데 이제 불이 이렇게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 봐라, 이게 이제 한 10억 정도 되는 건데 보험에도 가입이 돼 있어요, 10억 원이.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다 태워버리고 내 손해방지 의무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저한테 이거 그냥 다 태워버리고 난 이제 10억 보상 받고 그냥 거시기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이 불이 나서 이렇게 원목이 나무가 다 타버리면은 그 나무 한 그루를 기르려 그러면은 이게 또 어마어마한 사회적 낭비잖아요, 또. 그죠? 여기에서 또 타는 물건들도 그렇고. 그쵸? 그럼 경감할 수 있는 거는 경감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근데 이제 불이 뭐 적당히만 여기만 딱 태우고 말아도 그나마 좀 괜찮을 수가 있는데, 이게 요것만 태우려고 그러는데 그럼 불이 많이 커졌겠죠. 막 산도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손해방지 의무를 부과를 하고, 그로 인해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이 비용은 이 보상액하고 합쳐서 그 보험 금액, 보험 가입 금액 이런 걸 초과를 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하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장치적으로. 이런 공익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제 681조 보험 목적에 관한 보험 대의.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이제 잔존물 대의라고 합니다. 잔존물 대의.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요, 보험자가 취득한 권리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그랬습니다. 비례 보상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저기에 100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100억짜리. 선생님 건물 좀 많죠? 근데 이제 이 건물이 전부가 이렇게 멸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거 100억 보험에 들어놨거든요.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선생님한테 100억을 준 거예요. 100억을.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지진이 나가지고 예를 들어 무너졌든지 어떤 이 멸실이 돼버렸으면은 이게 무너졌을 수도 있는데 여기 철근이라든지 여기서 뭔가 건질 것이 좀 남아있을 수 있잖아. 잔존한 어떤 잔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철근이란만 해도 팔아도 이제 얼마 들어온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이었는데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 정도 나올 게 있대요. 잔존물이. 그러면 쌤이 100억 원 보상도 받았는데 5천만 원까지 또 쌤이 받아버리면 5천만 원 이득 개꿀 이럴 수 있잖아. 이득 금지 원칙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완전 전부가 멸실이 돼버렸고 이 보험금액 전부를 이렇게 지급을 했잖아요, 이 보험회사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5천만 원에 대한 이 잔존물에 대한 이 권리는 이 보험회사가 취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잔존물 대의라고 합니다. 어려운 개념 아니죠? 네. 그래서 보험 목적이 전부를 멸실했어요. 보험자가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했어요. 그러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여기서 쌤이 피보험자고 보험자는 보험회사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 보험 대의, 잔존물 대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피보험자가 가지는 목적물에 대한 권리라고 한다면은 요거 5,000만 원에 대한 지금 부분을 말을 하는 거겠죠. 이거를 보험자, 보험회사가 취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요, 보험 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부보된 경우에는요, 보험자의 취득 권리도 비율에 따라서 한정된다라는 거죠. 잔존물 대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하여야 보험자가 잔존물 대의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죠.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렇죠?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한 권리는요,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이를 정한다고 그랬어요.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은요,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물권 변동 절차를 마무리한 때이다. 없는 말 지금 막 지어내가지고 들어왔죠. 여기는 이제 당연 취득이라고 봐야 돼요. 당연 취득. 왜냐면 자, 법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전부 멸실한 경우에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랬죠. 그래서 없는 말 막 지어서 넣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잔존물 대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보험 목적물의 전부가 멸실해야 한다. 그렇죠.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 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그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정한다라고 그랬죠. 제 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요, 취득한대요.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한 이 내용이요, 우리가 이제 소위 그 청구권 대의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글자로만 써 있으니까 이게 좀 확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쌤이 한 10억 정도 되는 동산이 하나 있어요. 근데 쌤이 좀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10억 원을 가입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옆집 아재가 이 사람이 실수로 이거 그 동산을 이 10억짜리를 망가뜨려 보는 거예요, 완전. 아작을 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상황상, 이게 멸시를 해버렸으니, 보험회사에서는 쌤이 보험 들었으니까 10억을 스님한테 이게 지급을 한 거예요. 그래요? 아이고,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쌤은 또 이 아재한테, 야, 너 10억 물어내 하고 또 청구를 해서 받게 되면은, 10억 플러스 10억. 20억. 아유, 개꿀. 원래 10억짜리였는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득금지 원칙에 반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청구권 대의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쌤한테 이제 10억을 이렇게 지급을 했죠. 그러면은 원래 쌤이 아재한테 10억 달라고 할 수 있는 이 청구권을 이 보험회사가 취득해가지고 그 권리를 보험회사가 행사를 해요. 이거를 청구권 대의라고 합니다. 뭔 내용인지 아시겠죠? 간단한 내용이죠. 그런데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이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까지 건드리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가족까지는.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 가족은 안 건드리는데 가족이 고의로 그랬어. 아니, 그것까지 커버 쳐주진 않을 거야. 그런 맥락인 거죠. 이제 여기 봐서 이해가 될 텐데, 뭐 보험금을 지으면 보험자는 이 보험회사 말하는 거고, 쌤이 이제 여기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되는 거고,
아재가 이제 여기서 제3자가 되겠죠. 제3자. 혹시나 초보분들은 그림이 또 안 그려지실까봐 이게 되게 쉬운 내용인데. 자, 핵심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3자 행위로 인해 가지고 손해가 발생하고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을 한다라는 거예요. 10억 내놔. 예.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해요. 언제요? 예, 일부 보험금만 지급을 한대는요. 그리고 제한이 있는데요.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요. 원칙적으로 대행은 불가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뭐요? 그 가족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 시에는 그것까지 커버 쳐주지는 않겠다라고 한 거죠. 그죠? 자,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손해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고의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경우에는요. 보험금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가족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인데 이때는 취득하지 못한다 아니고 취득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고의까지 커버는 안 쳐준다고 그랬어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과실이 아니라 고의. 살짝 바꿔놨죠. 살짝. 경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을이 가부 거래처 지인일 경우에는 거래처 지인은 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에요? 아무 하등에 관계없는 것이죠. 낚시예요. 낚시 이거는. A 보험회사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을에 대한 갑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렇죠. 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아닌데 뭐. 그죠? 맞는 말이죠. 제 683조의 화재보험자의 책임.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한 줄 딱 써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줘야 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상당 인과관계. 그리고 위험 보편의 원칙. 자,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 그러니까 상당한 원인과 결과 관계. 원인과 결과 관계.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 그러니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보험자에게. 그리고 위험 보편의 원칙. 화재로 인한 손해면은요,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나누고 따지고 하지 않고, 화재로 인한 거는, 이런 보편적인, 이런 그 손해는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개념이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비교를 해보면 조금 명확해지는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화재보험을 얘기하고 있지만, 해상보험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는, 뭘 나누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고 화재로 인한 손해면은 그 보상을 해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험 보편의 원칙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품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 뭐 다 보험해주고 보상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얘는 나눕니다. 얘는 여기 써 있는 것만 해줘요. 약관에 뭐 침몰이라든지 좌초라든지 충돌 이렇게 정해둔 것만 물어줍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비교 개념으로 위험 개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위험 개별의 원칙.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상당 인과관계 그리고 위험 보편의 원칙. 요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비교 개념이에요. 이쪽은요.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은 충분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함이 있어 화재와 손해 간의 상당 인과관계는 필요하지 않다.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죠. 원인 결과 관계가 있어야죠. 그죠?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함이 있어 화재와 손해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그렇죠. 보험자는 화재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화재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위험 개별의 원칙이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위험 보편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야 되겠죠. 이제 여기 관련 판례랑 뒤에 지금 화재 보험 그 표준 약관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잡아놨는데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살짝 뭐라 그럴까 이쪽에서 만점 방지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것까지 맞춰버리겠다라는 어떤 스탠스예요.
화재로 인한 건물 수리 시에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화재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건물 수리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자, 여기 형광펜 들어가지고 체크하겠습니다. 핵심은 딱 이거죠.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화재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건물 수리비에 포함된다. 이를 손해에게 산입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비용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포함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화재보험 표준약관에 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선생님이 가져온 이유가 이 내용이 또 우리가 이제 2차 공부할 때 또 이 내용들이 쭉 깔립니다. 그래서 그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당연히 끄덕끄덕 되는 내용들이에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이거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금 여기는 지금 화재보험 표준약관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만약에 시험이 나온다라 그러면 출제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이쪽이에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써있는 보상하는 손해들 이런 애들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이런데 형광펜 좀 칠해놔 보세요. 그래서 읽어보면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 발열, 자연 발화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요. 그러나 자연 발열 또는 자연 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랬어요. 이건 보상하는 손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만약에 혹시 이제 여기까지 확장해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만점 방지 문제로. 혹시나 싶어서 잡아놓는 거예요. 막 그렇게 중요해서 잡아놓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발전기, 여자기, 변류기, 무슨 기 이런 애들 그 밖에 전자기기 또는 장치의 정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예요.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2차 시험에서도 특히 그래요. 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쪽에서 이제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라 그러면은 쌤이 지금 여기 형광펜 쳐드린 자리들이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 여기까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제 684조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재 진압 또는 손해의 경감 조치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는 그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 화재 손해뿐 아니라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이 손해도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화재 진화를 위해 살포한 물로 보험 목적이 훼손된 때에는 보상해야 되겠죠. 보상하지 않는다의 틀린 복이죠. 보험자는 화재 소방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험자는 화재 발생 시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화재보험의 보험자는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자, 685조 화재보험 증권입니다. 화재보험 증권에서 증권에는요, 이 제666조에 개기한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대요. 이 666조가 무슨 내용이었어요? 손해보험 증권 그 기재사항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화재보험 증권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은 앞서 여기 그 손해보험 증권 기재사항 플러스 방금 전에 말한 요 세 가지가 추가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추가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그리고 동산 그러니까 이제 굳이 비교를 해보면은 건물은 부동산이고 그리고 동산이고 움직이는 재산 건물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 동산을 그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이런 거를 이제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험 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이런 것들을 그 화재보험 증권에는 기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출 패턴을 보면은요, 동산은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방금 여기 동산 실컷 얘기했는데 뭐 그죠? 그리고 할 수 있다 그래야겠죠. 건물을 부동산을 그러니까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는 화재보험 증권의 법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요거 있는 거 보기 요 위에 있는 거
이 중에 골라가지고 3개 써놓고 하나 틀린 보기 싹 그럴싸한 거 이런 거 써가지고 틀린 보기 만든 거죠. 법정 기준사항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 틀린 보기 이거 만들었습니다. 화재보험 계약에서 보험 가액을 정했다면요, 이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한다. 그렇죠? 보험가액 정할 때는 그 가액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 686조 집합보험의 목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을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이 본다는 뭐 간주한다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추정한다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 이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살짝 치사하게 바꿔요. 뭐 우리야 고맙죠, 이렇게 쉽게 바꿔주면.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을 한 경우 피보험자, 가족 그리고 사용인의 물건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험은요, 가족이나 그 사용인을 위하여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이죠. 기출 패턴은요, 집합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그렇죠. 집합보험이란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보험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집합된 물건에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이 있는 경우 그 보험은 그 사용인을 위하여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 그 보험은 피보험자의 가족을 위하여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의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도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죠? 포함된다 그래야겠죠? 자, 687조입니다. 동전. 이거는 동전이라고 하니까 코인이 아니고요. 동전. 앞에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앞에 686조 집합보험의 목적, 요걸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 시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보험 기간 중 물건이 수시로 바뀌어도 보험사고 발생 시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 목적에 포함된다. 자, 기출 패턴 체크하겠습니다. 집합된 물건을 일관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시라니요. 보험사고 발생 시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그죠?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 또 무슨 보험계약 체결 시야. 보험사고 발생 시, 그죠? 보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 시 현존하는 물건이라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포함된다고요. 집합된 물건을 일괄해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 보험사고 발생 시 현존한 물건에 대해서는 보험 목적에 제외된 것이 아니라 포함된 것으로 한다 그랬겠죠. 포함. 그렇습니다.